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열과 우리 생활 두 번째 파트 단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열과 열 팽창까지 쭉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추운 겨울날 그리고 더운 여름날 강의실을 따뜻하게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교실을 계속 시원하게 해서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문 열고 그냥 나가고 문 안 닫고 나가는 애들 보면은 짜증이 확 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따뜻한 열기가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훅 나가버리고 시원한 냉기가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훅 나가버리기 때문이었지. 우린 그렇게 열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개념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단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의 이동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열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을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차단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열 이동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 총 3가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 3가지 열 이동 방식을 차단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차단시켜 볼 거야.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 거였냐면 바로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한쪽에서 강한 열로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 입자 운동이 점점점 활발해질 거고 이 입자 운동이 옆 입자에게 열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고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지.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첫 번째 입자랑 두 번째 입자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과연 입자 운동이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 전도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둘 사이에 요만큼의 거리를 띄우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되지? 맞아. 접촉해 있을 때 열 에너지가 전달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방법,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 빈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완전한 빈 공간을 만들려면은 첫 번째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어?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진공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는 옷을 어떻게 진공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겠어? 그쵸?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어떤 걸 선택하기도 하냐면은 공기층을 넣어주기도 해요. 이해되나?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하게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패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지? 요게 바로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런데 이 대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뜨거워진 입자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입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야. 이거는 기체 그리고 액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 주자면은 왜 이러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냐? 바로 밀도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밀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아, 쌤, 그럼 이 밀도 차에 의한 현상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력이 있으면 무조건 생성되는 거예요.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어? 없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대류를 차단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중력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통해서 대류 현상을 차단시키느냐?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대류를 하는 물질들, 뭐가 있겠습니까? 기체,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있겠죠? 또 수증기 혹은 물과 같은 대류하는 물질을 삭제시켜 버릴 거예요. 이해됐지? 대류, 물질 자체를 삭제시켜요. 없애버릴 거야. 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었냐면은 진공으로 만듭니다. 오호라.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라? 진공이라고 하는 선택 방법이 생각보다 단열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겠구나라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열의 전달 방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복사예요. 여러분, 복사라고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사가 주로 어떤 형태로 열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바로 이 복사라고 하는 형태는 주로 태양에서 날아오고 있는 햇빛, 즉 가시광선,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따라서 복사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태양 없애버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형태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맨들맨들한 거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빛을 반사시키는 도금 같은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도금. 알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단열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텀블러 같은 거, 혹은 이제 보온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를 수 있겠지. 보온병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온병을 내가 그림을 잘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 실제로 이 보온병 같은 경우는요, 물이 실제로 담기는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해됩니까? 실제로 이 안에만 물이 담겨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면은 가장 바깥쪽과 물이 실질적으로 담기는 이 사이는 무슨 상태가 되어 있는 거냐면은 첫 번째가 진공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진공 상태가 어떤 열을 차단하고 있는지, 어떤 열의 전달 방법을 차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대류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진공 상태라고 했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차단시키고 있을 거고, 두 번째 대류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이 담기는 것은요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도금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도금이 되어 있으니 방금 전에 공부했으니까 대답해보자. 여기는 어떤 열의 전달 방식을 차단하고 있는 거야? 바로 복사라고 하는 열의 전달 방법을 차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단열재가 나오게 될 건데, 단열재는 뭐 저렇게 단열을 일으키는 재료다, 그런 거 위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린 가장 먼저 열량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열량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접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열량이 너무 높아. 너무 고열량이야.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지. 여기서 말하는 열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칼로리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맞아. 그 칼로리가 열량이야. 근데 지금 이 열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 평형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동하는 열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열의 양. 그러니까 단순하게 열량이 그냥 열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 네 글자 이동하는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열 평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죠. 온도가 낮은 차가운 물질이 있었고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질이 있을 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무엇이 이동한다 그랬어? 뭐가 이동한다 그랬어?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동한다 그랬지. 이게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열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열량을 우리가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단위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첫 번째 칠판에 써 있는 K를 쓰면 안 되는구나. CAL 칼로리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이 칼로리의 정의는 자 똑바로 따라와야 돼. 어떤 물질을 사용할 것이냐? 물을 사용할 거야. 오케이? 근데 물이 몇 그램 기준이냐면은 1g에 이 단위 기준점 정말 중요할 겁니다. 물 1g의 온도를 1도씨만 올려버릴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칼로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량이다. 칼로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그램, 1g 단위로 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5리터 같은 경우는 사실 1.5kg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바로 K가 붙어요. 그럼 1000을 의미하는 거겠네? 1000을 의미할 거야. 1000을 의미하면 1g이 아니고 1000g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1kg의 온도를 몇 도씨 올릴 거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열량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열량에 대해 공부를 한 다음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자, 3번이죠. 자, 이 비열 같은 경우는 비열. 자, 우리가 지금 열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부터 한번 봐보자. 물이라고 하는 친구 사용했지. 근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샤프도 있고요. 볼펜도 있고요.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어요. 얘네들은 1도씨 올릴 때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요 두 가지의 단위로는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물질들은 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저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자, 비열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정의는 중요하니까 다른 색깔로 필기할게요. 어떤 물질이야? 뭔지 몰라. 한 가지 확실한 거. 물은 아니야. 물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어떤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도 포함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어떤 물질이 1kg이 기준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 소리는 칼로리를 쓴다 안 쓴다? 비열할 때는 거의 안 써요. 주로 뭘 쓸 거야? 킬로칼로리. 얘를 주로 쓸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 별거 아니야. 두 번째, 만약에 어떠한 물체의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비열이 너무나 커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릴 거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때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야? 적게 필요한 거야? 더 많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비열이 크다는 것은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아니다, 요거 쓰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반대겠죠? 만약에 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작아요. 그럼 얘는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 비열이 큰 친구는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1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알았지? 두 번째 친구, 비열이 작은 친구는 50이라고 하는 에너지만 있어도 1도씨가 올라. 다시. 비열이 큰 친구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1도씨가 겨우 올라. 근데 비열이 작은 친구는 50만 줘도 온도가 오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해 줄 거야. 여기도 이렇게 쭉쭉 가해 주고 있어. 여기도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해 주고 있어. 그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비열이 상대적으로 컸던 친구를 이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이 친구는 몇 도씨의 온도만 올라가겠습니까?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1도씨의 온도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았던 친구를 100의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50만 있어도 1도가 올랐는데 50을 또 줬다고 봐야 되니까 얘는 2도만큼의 온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얘들아. 무슨 소린지 이해되나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열이 큰 친구는요, 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온도가 적게 변해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비열이 작은 친구는 똑같은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온도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가 중요한 키포인트야, 얘들아. 비열이 그래서 요게 가장 어려워.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누구랑 누구는 비례하며 누구랑 누구는 반비례하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할 것 같아. 잘 봐. 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에 단위가 있어, 얘들아. 자, 이거 별 5개짜리야. 겁나 중요해. 자,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괄호 열고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예요. 와우, 홀리 몰리. 난생 처음 보는 단위지, 얘들아. 그죠? 저는 그래서 단위 암기하라고 안 할 거야. 지금도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 물리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단순한 산수 시간이야. 얘들아 잘 봐. 대문자 Q로 쓰는 것은 열량이에요. 알겠죠? 소문자 C로 쓰는 것이 비열이에요. 그리고 소문자 M으로 표시하는 것은 질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쓸게요. 대문자 T인데 이거 원래는 그냥 온도잖아요. 우린 여기서 온도가 그냥 온도가 아니고 온도에 대한 변화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그냥 단순한 산수 시간이야, 얘들아. 따라와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Q는 C, M, T라고 하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즉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야. 1번 비열을 구하래.
C는 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는 C만 따로 구하려면 어떤 공식이 완성되겠어? MT분의 Q죠. MT분의 Q예요. 그쵸? 그럼 두 번째, M, 질량을 구해보재. 그럼 질량 어떻게 구하면 돼? 나머지 다 넘기면 되죠? CT분의 Q예요. 아, 제가 소문자로 썼죠?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알아봐 주세요. 소문자 T가 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 T를 구하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CM분의 Q죠. 자, 질문해 볼게. 우리는 맨 첫 번째 공식부터 시작해서 이 나머지 총 4개의 공식을 모두 암기해야 될까요?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우리는 요거 공식 하나만 가지고 이거씩 전개하는 걸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가운데 나와 있는 퍼라고 하는 거 있죠. 퍼. 이 퍼가 나누기예요. 나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MT분의 Q라고 하는 걸 내가 여기다가 단위를 집어넣어 볼게요. M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쵸? T의 단위는 도씨예요. 온도니까. 그쵸? 분모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Q의 단위 킬로칼로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요렇게 젖히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되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굳이 단위라고 하는 것을 달달달 굳이 암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식 전개 가능하죠. 식 전개한 것에다가 단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저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지금 3번까지 썼으니까 4번, 5번을 제가 여기다가 필기해 볼 건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저랑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네 번째. 분모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니 무조건 무슨 관계라고 설명을 하느냐? 반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자, 그 다음 분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열은 질량의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비열은 온도 변화의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화살표 방향 어때? 반비례지. 그치? 반비례지. 질량은 비열의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질량은 온도 변화의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온도 변화는 질량의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온도 변화는 질량의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즉, 내가 5번째로 필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요건 반드시 기억합시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누구랑 누구랑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요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요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빡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말로만 이야기했지. 비열과 온도 변화, 비열과 질량, 그냥 물어봤을 때 틀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무엇이냐? 5번째, 특징들 몇 개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비열 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건 했으면 좋겠어. 계산하는 거 공식도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의 비열이 1이야. 물의 비열이, 단위까지 써줄게.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예요. 요거 암기합시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작은 숫자니까 물의 비열은 좀 작은 것 같네요. 아니요, 비열 개 큰 거예요. 물의 비열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대답해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 어떻다고? 작다고.
그쵸. 그래서 물은요, 생각보다 온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가 생각보다 작다. 이해됩니까? 됐죠? 네, 이게 바로 비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뭘 다뤄볼 것이냐, 이 비열의 특징뿐만 아니라 비열의 예시랑 몇 가지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4번이죠? 비열의 예시야. 예시. 자, 무슨 소리냐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답해봐. 비열이 큰 특징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세 번째 물어봤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작아진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큰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냐? 온도의 변화가 작은 것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표현을 한번 빌려보자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뭘 쓰고 있느냐, 예시들 몇 가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의 몸,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뭡니까? 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온도 변화가 작거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뜨끈뜨끈한 거 여기에 넣어주잖아요. 머리 말고 뚝배기요. 온도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은 것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비열이 작은 것을 활용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비열이 작은 것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은 결국에 온도가 휙휙 잘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지? 그치? 온도 변화가 큰 것들이야. 온도 변화가 큰 거. 다른 표현으로 온도가 굉장히 급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1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우리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이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왜? 짧은 시간에 물이 화르르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양은 냄비 같은 것들도 예시를 몇 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러분 그냥 암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안 어려운데 요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 거야. 잘 봐봐. 해류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류풍. 알겠지? 자, 세 번째 해류풍인데요. 자, 해류풍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제가 가장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싶네요. 풍, 바람이죠.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서 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죠? 요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따끈따끈한 낮으로 한번 가보자. 자, 낮입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여긴 누가 봐도 바다고 여긴 누가 봐도 대륙이죠. 여러분, 낮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비열이 상대적으로 큰 물 쪽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 변화가 작아. 하지만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륙은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륙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바다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아마 이제 1학년 아직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언제? 낮에. 그럼 대륙 위에 서 있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낮에는 무슨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해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풍? 해풍. 됐죠? 정리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첫 번째, 온도는 대륙의 온도가 높아요? 아니면 바다의 온도가 높아요? 대륙의 온도가 높네요. 그쵸?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추운 밤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가 떨어져서 너무 추워. 밤이야. 똑같이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밤에는 상대적으로 비열이 큰 물의 온도 변화가 작아서 오히려 바다의 온도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대륙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높은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이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는 순환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대륙 위에 서 있는 내 입장에서 대륙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무슨 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육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해륙풍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온도만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은 온도는 대륙의 온도보다 바다의 온도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바람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는 것이냐면 대륙에서 바다로 불고 있죠. 그치? 여기까지가 비열과 열팽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비열에 대한 내용이었어. 알겠지, 얘들아? 요건 반드시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열팽창은 난 그림 하나 여기다가 다 끝내볼게. 알았지? 요거만 하면 수업 끝나. 5번. 열팽창이야.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뭘 설명드렸었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랬지? 활발해져. 그럼 일단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뛰어당겨야 되고 춤춰야 되는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 거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해.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돼? 둔하게 돼. 입자 운동은 둔하게 돼. 그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진다? 팽창. 온도가 낮아진다? 수축. 끝났어. 그러니까 열팽창은 뭐야? 열받아서 팽창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열 팽창하는 정도랑 열 수축하는 정도는 같아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해 줄 건데,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바이메탈. 이 바이메탈은 열 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금속을 이어 붙인 거야. 잘 봐. 그래서 위에는 열 팽창하는 정도가 큰 친구, 아래쪽에는 열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친구를 이어 붙여요. 그런 다음 이 친구를 뜨겁게 가열시켜 볼게. 그럼 얘들아, 위에 있는 친구는 열 팽창을 많이 하니까 많이 늘어나려고 하겠지.
근데 아래에 있는 친구는 조금만 팽창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요런 식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친구는 많이 팽창하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조금만 팽창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휘어졌어?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졌죠. 이해됩니까? 얘를 가열시켰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다? 열 팽창 하는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졌다. 이해되죠? 그 다음 얘를 다시 냉각시키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휘어진 거야? 너무 좁다.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졌다라고 필기하면 되겠죠. 그쵸?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과 우리생활 첫 번째 파트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1단원이 마무리된 거예요. 여기는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도 조금 많이 필요한 파트니까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